경술 부치에 대해서 하게 됐는데요. 요새 이제 독립운동사 공부한 사람들은 참 뉴스 보기가 힘든 그런 요새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이제 막 어떻게 저런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그것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간다는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막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일진회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 똑같아. 일진회의 그 이론과 너무 똑같습니다. 일회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어이없는 그런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들이 일베 사이트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유튜브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옛날에 좀 이상한 치기 어린 그냥 젊은이들만 하나보다 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을 아주 당황하게 하는데요. 그런 일진회의 이야기, 그 논리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왜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진회가 자기들 자칭 100만이거든요. 1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10만 명 정도의 그 인원이 일진회에 활동을 했었는데 어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 일진회라는 데에서 모일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일베라든지 정부에서는 그럼 왜 그 일진회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무조건 또 잘못됐다, 어이없는 얘기다가 아니고 한번 그 사람들의 그런 논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진회와 경술부치, 우리나라를 잃은 정말 가슴 아픈 날이죠. 경술부치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병합이라고 하죠.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 그 제1조가 뭐냐? 경술부치.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게 넘긴다. 이 내용입니다. 그냥 경술국치가 그냥 이제 지금은 경술국치 그게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러한 통치권을 완전히 영원히 넘긴다고 했으니 얼마나 이 좌절감이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좌절감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제1조약이 1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원래는 8월 22일 날 서로 사인을 했다가 일주일 후에 발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했던 그 5,000년 역사라고 하는 그 우리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했던 그것이 바로 경술국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정말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이때 우리나라의 그 관리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장태수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관리는 어떻게 했느냐? 원래 이제 관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지주거나 이런 사람들을 일제가 회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태수 선생도 회유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회유에 거부를 하고 죽으셨어요. 자결 순국을 하셨는데 어떻게 순국을 하셨냐? 단식 순국하셨습니다. 제일 사람이 하기 어려운 자결이 뭐냐? 단식이라고 합니다. 단식해서 죽는 것이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단식을 해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끝까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러한 순국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 그러셨냐? 원수를 갚지 못하니 불충이요 선조를 욕되게 하였으니 불효다. 그러니까 충효를 다 못 지킨 거예요. 내가 이 같은 두 가지의 죄를 지었으니 죽는 것이 이미 늦었다. 내가 1905년에 죽었어야 됐다. 1905년에 이름이 알려진 그 자결 순국하신 그 이름이 있으신 분만 해도 70여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40여 분.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 해까지 1911년까지 돌아가신 분은 64명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울분에 못 이겨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다? 기득권이다. 얼마든지 은사금 받아서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식 순국하셨습니다.
또 홍범식 선생. 이분 이제 수영 나고 이래가지고 연세가 많은 것 같죠? 39세에 돌아가셨어요. 39세. 이분도 금산 군수였어요. 군수. 지금 군수도 높지만 그때 군수는 더 높은 그런 군수였는데, 이분은 정말 아이러니예요. 이분이 누구냐? 누구의 아버지냐? 임꺽정 지으신 홍명희 있죠? 네. 벽초 홍명희의 아버지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을 매서, 나무에 목을 매서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그랬냐? 기울어진 구분을 바로 잡기엔 내 힘이 무력하기 그지없고, 그쵸? 힘이 없어. 망국의 수치와 서름을 감추려니 비분을 금할 수 없어 스스로 순국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구나 라고 아들에게 유서를 남깁니다. 또 이분은 누구냐? 이범진 선생입니다. 이범진,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이범진,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아요. 헤이그 특사. 헤이그 특사 3명 중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 이휘종이 되겠습니다. 이휘종하고 이범진은 외국어의 천재였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공사로 가요. 그래서 미국에 갈 때 아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사관 활동을 하면서 영어를 아들도 잘하고 이범진 선생도 잘하고, 그러고는 이제 또 프랑스로 발령을 받아요. 그래서 프랑스로 가서 또 프랑스어를 또 다 배우셔. 그러고는 마지막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헤이그 특사가 출발을 해가지고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범진 선생을 만나서 그 아들인 이휘종이 미국 영어 잘해, 러시아어 잘해, 프랑스어 잘해. 그러니까 헤이그에 가서 그 만국 그 평화 회의에 갔을 때 이상설 선생하고 이준 선생도 우리 조선의 천재셨거든요. 그 두 분은 근데 외국어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휘종, 어린 이휘종이 가서 이제 통역도 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 이범진 선생은 1910년에 나라를 잃게 되면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국리를 해봐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일본이 각 세계에 나가 있는 공사관들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명령을 내려서 이제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들어올까 말까 하다가 안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미국의 언론사에 보내고, 독립운동하는 무장투쟁하는 데 보내고, 다 연해주에 보내고, 모든 재산을 한 푼 남기지 않고 다 독립운동하는데 다 나눠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범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손들은 너무 그 생활고에 찌들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천황현, 매천야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책인데, 매천야록을 보면 뭐냐면, 야록이잖아요. 기록인데 뭐 실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떠도는 이야기를 수집해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리얼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카더라 통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정치계라든지 뭐 왕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써놓은 책인데요. 그 책을 쓰신 황현 선생인데, 이분도 자결수국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독극물을 드시고 자결수국을 하셨는데,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절명시, 4편의 절명시를 쓰십니다. 그 중에 나는 조정에 벼슬 하지 않았으니, 벼슬을 안 했어요. 이분은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허나 나라가 500년간 사대부를 길렀으니 망국의 날 죽는 선비 한 명 없다면 그 또한 내 또한 노릇이다. 우리가 조선조를 이 선비들이 다 망쳐 먹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쵸?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500년 동안 국가 유지한 나라 없어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우리는 만들었다 하면 막 500년, 신라는 몇 년? 1000년,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뭐든지 오래되면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패하긴 했어요. 막판에 가서 부패했지. 엄청 부패해가지고 막 이 선비들이 다, 나라 선비가 아니지, 노론들이 막 팔아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선비의 그거를 지키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술국치를 정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원통해한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경술국치에 쌓이는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일본하고 지금 매국노들 진짜 매국 나라를 팔배 나라하고 종노 나라를 팔아먹은 종놈이에요. 나라를 팔아먹어서 뭐 엄청 멋진 이런 부자가 아니고 그 노가 뭐다? 종노예요. 종. 나라를 팔아갖고 나는 돈을 벌었지만 결국 뭐다? 일본의 노예가 되고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매국노들 돈 은사금 받고 몇 명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일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너희 나라를 그냥 막 무조건 먹은 게 아니다. 니네 조선 사람들이 우리를 먹어주세요 했다. 합병을 청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다? 일진회가 일진회. 일진회가 자칭 100만이네요. 자기 추산으로 100만 회원의 이름으로 합방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910년 이게 8월 29일이잖아요. 그 전에 뭐라고 했느냐? 일본은 우리 조선을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 덩이 고기로 먹힐 것을 면하게 해줬다. 얼마나 고맙냐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 일본이 서양이 러시아 사람들, 코쟁이들하고 눈 파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은 헤이그 문제를 만들어냈고 헤이그에 가가지고 뭐 우리나라 지금 그 을사얘기가 잘못됐다 이런 거 그런 얘기를 왜 했냐. 그래서 전국의 변동을 일으켰다.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한 것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해서 이렇게 됐다. 문제 해결은 법에 기초한 옛날에 또 법에 기초한 막 양국의 합방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일본을 도와서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를 합방 같이 일본이 우리를 먹어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서명을 몇 명이 했다? 100만이 서명을 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도 한 번씩 이제 막 이거 불법 이야기할 때마다 아니 조선 사람들이 원했다 이런 거 성명서 100만 명이 사인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빌미를 누가 해줬다? 일진회가 해줬다. 그렇다면 이 일진회가 이 사람이 이용구라는 일진회의 그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용구. 그 옆에 하얀 소복 입은 사람이 이용구의 어머니. 그 옆에가 아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일본 낭인들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같이 섞여 있어요. 일진회 회원들하고 일본 낭인들이 섞여가지고 이게 이용구의 집이에요. 그래서 기와집 한번 보세요. 기와집 해가지고 이렇게 큰 넓은 마당에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일진회가 무엇을 이야기했길래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같이 할 수 있었던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04년 8월 20일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 일진회를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일진회 공부하기 시작하면 일진회 진짜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 매국놈. 이렇게 해서 다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 그런데 일진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의 성분이 누구다? 독립협회 계열 인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그럴 수 있어? 독립협회 뭐예요? 만인공동회 열고 독립신문 만들고 뭐 독립문 세우고 아니 독립협회가 얼마나 우리나라 애국 개몽운동의 대표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진회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건데요. 뭐냐면 독립협회가 성공하지를 못했잖아요. 했는데 고종이 이 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1000명을 받은 나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뭐 정치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정치적인 그 욕구가 좌절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몇 년의 세월을 거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국가는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부패해가는 거야. 더 부패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개혁 이런 걸 계속 요구하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던 독립협회 사람들하고 누구가 연결이 되냐? 일본하고 연결이 되게 돼요. 일본이 연결이 되는 그 계기는 뭐냐 하면 송병준이라는 우리 시대의 또 외국노가 있어요. 이 송병준이 일본에 가서 있다가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 일본군 통역으로 같이 들어오게 돼요.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일본 사람들하고 이 구독립협회 계열 인사들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일진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회장으로를 누구를 앉히냐? 윤시병을 이제 앉히고 부회장에 유학주를 앉혀요. 그런데 저 윤시병도 독립협회에서 활동했던 사람, 유학주도 독립협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계몽적이고 뭔가 민권에 대한 의식, 그 다음에 이게 썩어 문드러진 왕민권에 대한 또 노론, 이런 학정에 대한 그런 반발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독립협회 계열 인사가 한 팀이 있고요. 또 한 팀은 뭐냐? 진보회라고 있었어요. 이 진보회는 누구냐? 지난주에 동학 배우셨죠? 동학. 동학 얼마나 서학에 반대해가지고 우리 전통의 그런 걸 지키 얼마나 좋아. 이제 동학 계열이야, 동학. 그랬는데 이제 동학도 엄청난 이제 그 탄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이제 못하게 됐는데 동학교도들이 그래도 민회라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것도 아주 작은 민회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동학교도의 민회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병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의 탄압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을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다가 어디로 가냐? 일본으로 이제 망명을 가게 되죠.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가 있었어. 근데 이 손병희가 일본에 가서 딱 보니까 너무 발달한 거예요, 일본이. 그냥 머리로만 생각했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개화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국내에 있던 이용구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보회를 만들어서 계속적인 활동을 해라. 그러면서 그때 문명개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물 안에 갇혀있어는 안 된다.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보회가 1904년 9월 말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몇 개월 후죠. 3, 4개월 후에 12월에 이제 이 구독립협회 계열하고 이 진보회, 동학 계열하고 합치게 돼요. 그렇게 초기 일지회는 1904년에 만들어졌다.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일진회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우리 국내에서 진짜 독립협회 사람들, 뭐 동학 사람들이 그 부패한 정권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하고 이것만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친일 활동, 거의 매국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하게 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 바로 일본, 일제가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크게 세력이, 일본의 세력이 이 일진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솔직히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조종하는 거. 그런데 첫 번째는 대러 동지회라고 있어요. 대러, 러시아에 대항하는 그 동지회. 회장이 고무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목적이 뭐냐? 친일파 양성이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이 조선을 먹어야 되겠는데 이 조선은 옛날부터 너무 저항심이 심하다. 임진왜란 때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 고생하고 또 이순신 막 이런 없던 이순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엄청 고생했고 또 이 지금 조선이 이렇게 정치도 못하고 다 망해가가지고 우리가 먹으려고 들어갔더니 막 동학이 막 생기고 막 의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항을 한다. 그래서 저항하지 못하게 일본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조선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 양성을 하게 됩니다. 목적이. 근데 저 친일할 때 친하면 요새 애들은 아니 일본하고 친한 거 좋죠. 친일해야지. 그리고 친미도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친은 그 친한 친이 아니에요. 저 친은 양친 부모 할 때 부모처럼 모시고 복종하겠다는 그 뜻의 친이에요. 그래서 친일파가 그 친일파입니다. 그렇게 해서 친일파를 양성을 하면서 양성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를 한다?
일진해를 비호하는 글들을 막 씁니다.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낭인이라 그래서 이제 사세에 구마테스가 있는데 저 사람이 송병준하고 이용구를 대러동지회 회장하고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흥룡회라고 있었어요. 유명한 흥룡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부도덕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보수예요. 찐 보수. 어떻게 하느냐? 일본의 기업가들한테 이때도 일본 기업가들이나 돈 엄청 많은 지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칼 차고 가가지고 칼을 쫙 낮이고 밤이고 없어요. 가서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너 돈 얼마 내라. 몇십억 내라. 못 낸다면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받잖아요.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런 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에 그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 혁명 이런 거 막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혁명군에다가 뒷돈을 대줍니다. 왜 돈을 대주냐? 러시아가 막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게끔 그렇게 막 돈을 대줘요. 그리고 그 낭인들이 그 칼잡이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비 시해 사건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는 보수가 아니죠 지금. 보수가 아니야. 저 오리지널 보수야. 저 나라로 치면 일본으로 치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조선 낭인, 그러니까 대륙 낭인이 있고 조선 낭인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러시아라든지 만주라든지 중국 이런 데 가서 중국 신해혁명 할 때 중국 신해혁명한테도 돈 대주고 또 국민당한테도 돈 대주고 순원한테도 돈 대주고 여기저기 다 돈 대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정치적인 거 우리 편 네 편 없어. 그냥 다른 나라가 잘 안 되게끔 하는 데다가 다 돈을 줘.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니까 이 송병준, 이용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나중에 일본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래갖고 이 사람들한테 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한 게 대러동지회. 두 번째는 한국 주둔 주차군. 그때 이 한국에 왜 일본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느냐? 러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주차군 참모장이라든지 헌병대장 이런 사람들이 일진회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다? 러일 전쟁을 하는데 뒤가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가 옛날처럼 의병 막 일어나고 이러면 우리가 러시아하고 싸우기 바쁜데 뒤에서 이 의병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후방의 안정을 하기 위해서 이 일진회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위에 둘은 군인이잖아요. 무사들이 무인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마지막에 일본 외무성하고 주한 일본 공사관은 문인들이야. 문인들. 이 사람들은 뭐냐? 목적이 고종을 협박하기 위해서 일진회를 써요. 왜? 이 사람들은 나라가 너무 못하는 거야. 사실 아까 민비 시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민비가 잘한 건 딱 하나니까 죽은 거. 그 민비의 그 학정에 사람들이 학을 뗐잖아요. 그럼 민씨 족속들, 민씨는 또 민영만 한 번 빼고는 다 그냥 많이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백성들이 그런 황실이라든지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지방의 뭐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런 조선의 폭정에 저항하는 인민들의 지지를 이용해서 왕실의 힘을 빼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일본 외무성. 치열합니다. 일본은 정말 치밀하게 이걸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다? 한일의정서에도 동의하고 일진회 만나서 물어보니까 나도 한일의정서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군에 우리가 협조해주겠다. 그래서 뭘 하냐? 철도 무슨 러시아하고 전쟁하려면 전쟁 물자 나르기 위해서 철도를 많이 막 깔았어요. 우리나라에 철도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철도를 깔아줬다고. 지금 그 뭐 뉴라이트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본이 와가지고 철도도 깔아주고. 그럼 우리 좋으라고 철도 깔아줬습니까? 전쟁하려고 철도 깔았지. 그 철도 깔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일진의 사람들이 무곳으로 가서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일본이 좋았겠어. 그렇게 이렇게 일본 세력들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진의 참여층은 첫 번째 구독립협회 계열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실현을 예전에 못했던 거를 이 외세, 일제라는 외세를 등에 업어서 일진회를 통해 가지고 나의 정치적인 이 외침을 실행할 수 있는 권력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게 구 독립협회 계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윤시병, 윤길병, 윤갑병 이래서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삼형제는 예전에 윤시병이라는 사람은 만민공동회의 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우리 만민공동회 하면 막 100 정도 앞에 나가서 연설하고 이래서 우리 막 좋은 것만 생각했잖아요. 물론 그때 좋았죠. 좋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중모라든지 그 일진회의 이론가예요. 항상 무슨 조직에 보면 앞에 나서는 그 얼굴 마담이 있고 또 막 선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그 이론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막 사람들 이렇게 막 해가 모으는 사람이 있고 뭐 행사하는 사람 막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일진회의 어떤 이론가는 염중모였습니다. 근데 이 염중모는 예전에 그 독립협회 그 만민공동회 할 때 17명이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살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염중모. 그 다음에 유학주라든지 홍금석 이 사람 문장을 엄청 잘 썼어요. 그래서 상소를 올리거나 뭐 맨날 일진에 글 나오면 이 사람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새는 애국자를 많이 빼요. 왜냐하면 이 독립운동사에서 의병항쟁했던 계열하고 그다음에 애국계몽운동 계열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옛날에 배웠는데 이 애국계몽 쪽이 다 이쪽으로 친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요새는 애국자를 빼는데 어쨌든 계몽운동 단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진회는 독립협회의 일부 계열들이 가서 이렇게 친일로 돌아섰느냐. 출생, 실무관료 경험, 그 다음에 출세 한계 이 세 가지를 드는데요. 생년월일들이 대부분 1880년에서 60년대의 생이고 주로 서울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다? 3, 40대 때 독립협회 활동을 했어요. 1890년대에. 그러니까 가장 혈기왕성하고 이럴 때 독립협회에서 뜨겁게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 좌절됐어. 그런데 그 울분이라든지 그 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그런데 일진회가 너무 개혁적인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야. 그런데다가 뭔가 돈도 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내 뜻을 펼쳐보겠다 한 사람들이 많고 또 서울에 있으면서 그 개항을 한다든지 갑신정변, 뭐 청일전쟁, 동학전쟁 이런 것들을 다 체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해본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 사람들이 다 승정원이라든지 내부, 국내부, 내무부, 법부, 탁지부. 탁지부는 지금으로 치면 경제기획원 이런 재정 이런 거에 돈 만지는데요. 그러니까 내부, 법부, 탁지부니까 아주 핵심적인 그 권력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군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무, 관료, 경험이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뭐예요? 1850년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서는 뭘 했겠어요? 그때는 과거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학을 엄청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뭐예요? 이제 새로운 학문, 신학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또 신학문도 공부한 거예요. 거기다가 정부의 관료로 있었으니까 실무까지 경험을 한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알고 또 글도 꽤나 쓸 줄 알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 상대로 뭐 상소를 한다든지 그때 신문에 기고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출세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이때 아직 그 조선시대의 그런 제도가 남아있어가지고 오리지널 그 양반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육일준이나 김옥균 이런 사람들은 완전 전통의 그 양반 가문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냥 놀고 먹어도 그냥 한 자리 얻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서울이라든지 지역의 누구 유명한 집안에 이렇게 사무를 봐주는 사람이라든지 근데 능력은 너무 뛰어나. 능력은 뛰어난데 집안이 좋지 못해서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겸인이라고 하거든요. 겸인, 양반의 사인이다. 그래가지고 실력은 있지만 심부름하거나 천대를 받거나 그 다음에 또 서울 중심에 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항상 권력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내부의 불만, 내적인 불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겸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송병준. 1858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민영환의 겸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머니가 민씨 집안의 그 첩으로 들어간 기생이었어요. 엄마가 기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도 높은 데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민씨 중에 다 도둑놈이다. 그런데 충정공 민영환 선생은 을사늑야 때 자결순국 하셔가지고 그 피가 떨어져서 거기서 붉은 대나무가 나왔다 해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민영환 집에서 이렇게 글 써주고 편지 심부름하고 막 이렇게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대에 문과에 급제해. 자, 우리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다 똑똑합니다. 다 어린 시절에 과거급제 다 해가지고 꼭대기 올라간 사람. 이 사람도 10대에 문과급제 해갖고 사원부 감찰을 해가지고 막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부산으로 들어와서 이제 강화도로 올라올 때 부산에 들어왔던 그 일본 강화도 조약 맺으러 들어왔던 사람들의 수행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일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끝나고 돌아갈 때 부산에서 한일 합작 상관, 그러니까 가게를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그때는 법적으로 일본하고 같이 합작해서 뭐 회사를 만들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됐어.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했어. 그 정도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일본 사람이 하면 함부로 우리가 뭐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부산 상관을 개설을 해갖고 저기서 고리 대금을 해갖고 부산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해서 이 송병준이 집을 가서 때려 부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이 뭐라고 표시되면 제가 여기다가 안 썼는데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송병준. 그러니까 옛날부터 인간 말종이다. 그런데 이제 이 송병준을 나라에서 어떻게 됐냐면 1882년에 이모군란, 84년에 갑신정변의 일원이었죠. 김옥균, 서재필 막 이런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저 김옥균을 암살을 할 사람을 보냈는데 누가 뽑혔냐? 송병준이 뽑혔어요. 그리고 송병준이가 특명을 받고 김옥균을 푹 암살하러 간 거예요. 황제의 명령을 받고 갔어. 갔는데 김옥균을 만났는데 김옥균의 인품에 감화되었다. 그리고 왜 자기도 이 정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 또 개화. 그리고 사실 김옥균이 엄청 똑똑했거든요. 똑똑하고 그래서 시대를 잘못 타고난 뭐 천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리고 일본에도 또 속았다 이런 얘기도 하죠. 너무 급진적이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김옥균을 만나가지고 암살 명령을 내렸는데 그냥 동지가 돼버렸어. 그래갖고 사실은 이런 계획이 있었다 말해주고 근데 다시 이제 혼자 그냥 와 실패하고 나중에 이제 김옥균은 중국 가서 이제 다시 암살을 당하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또 이렇게 막 뭐 군수도 해먹고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장사를 해요. 이 송병준이 일본에 가서 뭘 배웠냐면 이제 앞으로는 파워가 이 권문세족 문벌에서 오는 게 아니고 돈에서 온다. 이걸 알게 됐어요.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엄청 밝아요. 그래갖고 돈 내는 건 다 해. 개성인사 밀매하고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뭐 양잠 이런 거 하고 뭐 비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유명한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이제 명함 주고 받는 거죠. 그래서 얼굴 트고. 그러고 나서 언제 이 송병준이가 등장하냐? 1904년 러일 전쟁 때 육군 소장이 통역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외세에 의존한 출세수를 다 터득을 했어요. 이제 뭐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오게 되고 우리나라 자발적 창시 개명 1호 그래갖고 노다 타로, 노다 헤이지로 그래서 노다 대감이라고 불렸던 송병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송병준이
그렇게 와서 일진회랑 활동을 해서 내가 무언가 취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진보회. 진보회가 이게 너무 아이러니해요. 동학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학 상대 교수 손병희가 이제 일본에 가게 되면서 일본은 또 어디서 많은 걸 받아들이냐? 독일하고 네덜란드에서 법이라든지 그런 행정이라든지 사회 서적, 그 다음에 그 유럽의 많은 철학 서적들을 일본에서 다 수입을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읽으면서 손병희가 이제 우리도 빨리 문명 개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화론자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하나는 손병희는 그때 북접이 자기의 지지 기반이었어요. 남접과 북접이 있었잖아요. 근데 남접은 전라도에서 그 농민 분들이 많았고 북접은 중소지주라든지 분홍층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막 돈이 돌고 이러면서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자본주의가 대세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도 이제 부강한 문명국 그리고 자유국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왕이 아무리 덜 떨어져도 그냥 임금의 아들이라니까 또 왕이 되고 또 왕이 되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제 법으로 좀 통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 이제 제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보회, 그 손병희는 나중에 일진회에서 이용구를 탈퇴시켜요. 동학에서 탈퇴시키고 일진회랑 선을 긋습니다.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가 그 민족대표 33인의 그 손병희를 우리가 친일파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손병희는 나중에 이제 끊게 되는데 그걸 왜 어떻게 끊게 됐느냐? 바로 국권 수호, 그 다음에 민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교화의 주체인 군주의 통치권이 있어야지 민권도 있지 민권만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에 대항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진회랑 똑같이 완전히 친일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의 구성원도 이제 이렇게 좀 변화하게 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변화하게 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학에서 또 서북 지역이 어디입니까? 평안도, 황해도 이쪽 지역이 기독교가 글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평양 지역, 서북 지역 이쪽 지역이 서교가 엄청 유행을 했어요. 천주교, 기독교 이런 게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유행했냐? 지방관들이 막 수탈해가고 막 이런 압박하고 이런 거를 그때 신부님들이 다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막 민씨 집안들 그 사람들이 막 폭정을 하고 막 재산 뺏어가고 할 때 아무도 못 막았는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경제적으로도 지켜주고 이런 억울한 일도 막 도와주고 신부님들이. 그래서 이제 문명화의 명분 아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동학의 구성원이 바뀌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진보회의 회원 수를 보세요. 이렇게 보면 어디가 제일 많나요? 여기 평남, 평북 이렇게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한 5만, 7만 정도 됐다, 그렇죠?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전북 지역에 아직도 동학 세력들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11만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진보회에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동학이 일어나고 했을 때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부패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진보회가 몇 명? 11만 7천 명. 일진회는 그 독립운동 계열 있잖아요. 독립협회 계열? 독립협회 계열은 3천 명밖에 안 돼. 대한협회라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만든 그 개롱운동하는 그 단체는 7천 명. 서북학회 2천 명. 그러니까 진보회가 다 이거 소위 말해 잽이 안 되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진보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민중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민중들의 그 불만과 뭔가 개혁의 요구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다? 그만큼 동학의 그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엄청 큰 그것이었고 또 전국에 걸친 이런 그 모임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